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30회 우리 그 기출 문제를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해설을 할 건데, 해설한 이유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죠. 뭐 지나간 거 이제 와서 돌이켜 다시 가서 처음 볼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보세요. 멤버 총칙 문제 보세요. 제가 멤버 총칙 맨날 가르칠 때 우리 재미난 이야기 듣고 하자고 온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시험 범위는 103조부터다. 법률행위 파트가 우리 민법 조문행위 103조부터다. 별일이 없다면 103조 앞에 거 법률행위 파트 뭐 단독행위가 어떻고 뭐 등등등 그거 어쩌다 한번 나온다 했잖아요. 굵직굵직하게 해달라. 총칙은 굵직굵직하게. 테마별로 하자는 거죠. 굵직굵직하게. 보세요. 41번 문제가 물론 저 A형입니다. 41번 문제 대뜸 어디부터 나왔습니까? 103조부터 나왔잖아요. 103조 반사질서. 이 굵직굵직하게 내도 10문제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사질서 바로 나왔잖아요. 물론 정답은 쉬웠어요. 5번은 틀렸죠. 자, 5번 봐보세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 이루어진 가담 권유한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가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본인이 선이야. 나의 대리인이 가담권 이중매매했을 때 본인이 몰랐다. 선이라고 본인이 보호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본인이 선이더라도 절대적 무효이다. 반사 범위에 해당된다 그래요.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선이라 보호받는 거 아니잖아요. 대리인과 본인이 같은 사람이죠. 5번 틀렸죠. 그래서 제가 별일이 없다면 이렇게 총칙은 굵직죠. 103조, 104조 폭리, 예를 들면 5편이 무효원칙, 의사표시 통정, 착오, 사기가 뭐 굵직굵직 해달라. 잡다한 거. 왜? 10문제 중에 잡다한 문제 나온 거 한 문제쯤 나올까 말까예요. 바로 나왔잖아요. 다만 이게 법률 파트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 좀 문제 출제 비중 좀 작았어요. 보통은 두 문제 나오죠. 103조, 104조 법률 해석 파트 두 문제 나오는데 올해 한 문제만 나왔다. 굵직하게 해달라. 앞에 잡다한 거, 그 암기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40문제 한 문제 나올까 말까야. 암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알고 스토리를 알고 중요 논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42번에 제가 의사표시에서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서 한 문제 내가 결정했어요. 100% 통조월 표시, 부당 은닉행위, 통조월 표시 이거 반드시 나온다. 한 문제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즈니 표시, 또 착오, 굉장히 판례 많고 어렵지만 생각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부동산 민법이다. 부동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장매매, 부동산 은닉행위 정확히 나왔죠. 자, 42번은 정답 틀린 게 3번이죠.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틀렸냐? 당사자가 3번에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정했다. 무슨 행위한 거죠? 실전 증여인데 증여를 감추게 매매로 가정하는 거. 부동산 은닉행위는 거듭 드러난 매매로서는 무효이나 감춰진 증여로서는 유효하다 그래야 되는데 둘 다 증여, 매매 둘 다 무효이다. 틀렸죠?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라는 것은 거저 준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공부를 충실히 강의를 들었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그렇죠? 이런 걸 틀렸던 건 실수한 거지 몰라 틀리는 게 아니다. 늘 뭐 우리가 눈만 마주치면 입만 띄면 하는 얘기가 맨날 이 얘기였는데요. 뭐 그런 다음에 물론 좀 5번 좀 봐보세요. 제가 늘 뭐라 했습니까? 백서 문제 같은 거 풀 때 또는 기출문제 풀이해 줄 때 다른 말 문제 풀 때 모르는 문장은 고르지 말자. 맞는 거고 틀린 거 고르는 건 처음 듣는 문장 같아. 그러면 고르지 마세요. 물론 맨 처음에 다 처음 듣는 문장이지만 처음 보러 하기 직전에는요. 이제 기출문제 강의도 했죠. 단원별 문제도 풀었죠. 모의고사 문제 풀었죠. 백서 문제 풀었죠. 여러 가지 하면요. 이제 다 들은 거야. 시험 보러 가서는 모르는 문제는 내 틀린 하나에 따라 정답이 아니다. 5번 봐보세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5번 봐보세요. 정답이 아니다.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건. 모르는 지문은 고르지 말자. 물론 모르는 지문이 정답될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그렇지만 확률 한 90%는 정답이 아니에요. 5번 봐보세요. 통조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파산관제인 파산채권자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3번이죠. 앞으로도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아니죠. 공부 완성돼서 시험 보갈 때 무렵에는 시험장 가서는 모르는 지문은 체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사입사 한번 볼 것도 없죠. 기정류, 불정무. 정답 3번이었죠. 그거만 알면 우리가 말씀 문제 맨날 외웠잖아요. 기성조건이 정정된 기정유, 불정무. 불가능한 조건이 불능조건이 정제 붙어버린 불정무. 3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조건이 3번 보세요. 조건이 범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뭐예요? 불능조건이잖아요. 불능조건이 정제 붙으면 불정무효로 한다. 옳은 거. 3번이잖아요. 다른 지문이 어쨌든 내가 아는 지문 하나만 있으면 맞출 수 있잖아요. 잘 모르는 지문 섞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확실한 지문이 있으면 정답이 되잖아요. 이렇게요. 자, 단연 그런 식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문제를 좀 풀면서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늘 수업 시간에 기본시 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제가요. 자, 보세요. 거기 뭐 49번. 자, 올해 법정 추인은 가끔 나오지만 올해 나올 것 같다. 법정 추인 사유는 몇 번 강조했어요. 외우자고요. 그래서 백선 문제에도 법정 추인 문제는 집어넣었고요. 마지막 백선 문제도. 그 어떻게 외웠나요? 전이경, 담취강. 기억나시죠? 이때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권리, 취득한 권리, 양도 이 두 가지는 누가 취소권자인 것만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법정이 아닌 거 고르시오. 3번 보면요. 상대방이 취소권자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건 오로지 누가 했을 때? 취소권자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다. 어렵게 안 나오잖아요. 사실권 얘기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럼 법정이 아닌 거. 정답 3번이네요. 그러면서 29회 때는 유동종모가 안 나와서 50번. 유동종모 반드시 나온다고. 줄줄줄줄 맨날 나왔잖아요. 줄줄줄. 정답 5번이잖아요. 허가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지 허가지역이 이루어진 유동종모 산이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는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이 허가받아서 등이 냈더라도 중간 생각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기억나시죠? 5번이잖아. 유효하다. 틀렸잖아요. 저기 나왔고. 그러면 저는 이 총칙 문제 중에서 제 욕심엔 열면 다 맞아야 되지만 뭐 선생님 욕심이고 내가 뭐 가르쳤다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저는 8문제 정도는 한두 문제 실수할 수 있지만 이건 누구나 맞췄어야 된다고 봐요. 공부를 뭐 정상적으로 우리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물론 전 시험장이가 긴장해서 있다 없다를 잘못 읽기도 하고 갑자기 적용되지 않는다 정된다 착각하고 이런 실수가 있어서 틀렸지 몰라 틀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총칙 문제는 의외로 특징을 보자면 총칙 문제는 대리 문제가 4문제 나왔다는 거. 참 특이한 거예요. 대리 문제 보통 마이너스 3문제, 보통 2문제인데 4문제 나왔다 그러면 제 예상에 항상 제가 이제 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25년간 강의하면서 내년에는 의사표시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대리 문제 좀 덜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51번부터 물건 문제. 물건 문제가 당락을 결정지었어요. 물건 문제가 상급 난이도예요. 상중급. 상급에서 중급 문제, 상중. 좀 어렵다. 가장 어렵게 나왔어요. 물건. 모두 14문제 모두 다 판례 문제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물건법 공부할 때는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 물건법 물을 게 많단 말이에요. 범위도 넓고요. 그래서 다 판례 중심으로 물었다. 그래서 판례가 정답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법조문 없어요. 다 판례 문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 이제 한 문제 보자. 물건 청권이에요. 제 물건 청권은요. 상급 문제, 중급 문제, 기본 문제, 하급 문제 나눠서 가르쳤잖아요. 상급 문제 나오면 사례 문제, 중급 문제 나오면 판례, 기본 문제 나오면 기본 개념. 근데 중급 문제 나왔죠. 이 정도면. 그 제가 수업 시간에 물건 청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고 누굴 대의해서 대의 행사된 사람 3명이 있다. 대의 행사. 직접 행사 안 된다. 대의 행사할 수 있는 사람 3명. 기억나시나요? 미등기 매수인, 명의 신탁자, 부동산 임차인은 누가 임차를 침해하면 임대인이 갖고 있던 소유권에게 물건 청권을 임차인이 모여서 임대인하고 소유권 물건 청권을 대의에 상상하는 사람 3명. 미등기 매수인, 명의 신탁자, 부동산 임차인. 몇 번 들었던 얘기잖아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대로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틀렸잖아요. 부동산 임차인도 임대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의 모면청권을 뭐해서 대의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없다 그랬잖아요. 틀렸죠.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백서 문제 강의하면서 뭘 했습니까? 등기 문제 3문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했던 게 187조 등기하자는 물권변동,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권이 채권적이냐, 등기의 추정력.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미등 전매하고 중간 생략 등기. 이 교과서만 얼마 복잡하지 않습니까? 다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그런데 올해 30 기출문제에서 108조 등기해야 될 물건, 등기 안 해야 될 물건, 이거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이건 나오지 않았어요. 가등기 관련돼서 나왔잖아요. 지금 다 나왔죠. 그대로 나왔죠. 3문제가. 그래서 선생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너무 설렁설렁하는 거 아니냐. 설렁설렁이 아니라니까요. 선생은요, 여러분들 학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시간을 단축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거. 요령도 가르치고 양을 줄여주고 이게 제가 하는 역할, 수험 공부 역할이지. 우리가 유능한 수능 선생들, 뭐 유명한 대치동 선생들이요, 그분이 뭐 굉장히 실력이 뭐 뛰어나 이게 아니라 그 시험에 정확히 푸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거. 수학도 요령을 가르쳐주는 거. 이렇게 풀어라. 이런 문제 나면 딱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도 테마 중심별로 거기 어디 나온다는 부분만은 더 시간을 집중하고 이해 중심으로 그거를 더 봐야지 모든 걸 다 이해 중심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와서 그대로요. 특별히 뭐 해설 드릴 것까지도 없을 정도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5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런 문제 왜 해설을 안 하냐면요. 뭐 54번이라든가 예를 들면 나오긴 나왔지만 57번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나올 확률이 드물다는 거예요. 물론 간접점은 우리가 한 점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솔직히 들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거 다시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뭐 해마다 나오는 거 부동산 취득시효잖아요. 부동산 취득시효에서 등기 청구권 이야기. 물론 취득시효 문제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판례들 많이 공부했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판례 알아야지 맞히는 문제도 아니야, 이거. 기본이 중요한 거야. 응? 어려운 문제라도 쉬운 문제라도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기본기 중심이 나왔잖아요. 정답 물론 2번이에요. 2번만 맞는 질문이에요. 그럼 56번에 2번이 왜 맞았나 볼까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판례도 하지만 제가 판례 OX라 해서 이렇게 뽑아놨어요. 2019년도 대비해서 어려운 판례들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어려운 판례 알아야지 맞추는 문제 몇 문제가 됩니까? 어려운 건 너무 어려워. 어차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어려운데 연연하지 말고 꼭 맞힐 만한 문제들. 그럼 내가 물어보여서 법정지상권 어렵긴 무지 어려워도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 관습법 법정지상권 기본만 챙기고 무시하자. 그대로 안 나왔잖아 지금. 그래서 물론 올해 안 나왔다 내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년에는 나와요 법정지상권. 그래서 올해는 내가 그렇게 예상했잖아요. 안 나왔잖아. 맨날 법정지상권 맨날 공부하신 분들 이게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항상 그 예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중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해마다 나온 부분이 있고 2년마다 나온 부분이 있고 3년마다 나온 부분이 있다. 그걸 정확히 제가 예측을 해서 하면 물론 틀린 경우도 있죠. 거의 90% 맞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실시험 문제 정답 물론 2번이야. 집합 공용 부분이요.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노인정 관리실 공용 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잖아요. 전원의 공유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아파트 공용 부분, 복도를 20년 이상 나 혼자 화분 놓고 점유했다고 해서 취득실조정에서 아파트 복도 계단을 소유권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권의 대상이 돼야지만 취득시효가 되는 거지. 어떻게 집합 건물의 공용물이 취득시 대상이 되겠습니까? 대상이 되지? 아니요, 맞잖아요. 나머지 뭐냐 그 읽을 것도 없어요. 근데 5번 좀 봅시다. 내가 또 문제 푸는 시사를 주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 고르지 말자 그랬잖아. 그럼 이건 빼고 올랐어야 돼. 딴 데서. 왜? 취득시효 문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많이 봤는데 단 취득시 중단 정지는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5번에 보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시킨지 안 시킨지 모르잖아. 중단 정지 배운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문장 나오면 그냥 정답 관련이 없다. 이게 맞고 틀리기가 문제가 아니라 빼고 나머지 네 지문에서 골라야죠. 늘 그런 습관을 고르시죠. 모르는 지문은 고르지 말아라. 시험 보러 갈 때에서 한번 듣보잡이라 불러. 듣도 보지도 못한 지문은 일단 고르지 말아라. 그게 정답 되는 확률은 드물다 아주.
여기 뭐 5번은 논할 길도 없는 거예요. 이미 아는 집에 정답이 나오잖아, 이렇게요.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58번 문제 같은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아주. 응? 근데 여기뿐 아니라 항상 제가 그래서 공유 문제는 7점 이하 문제가 없어요. 소유권 파트에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바로 공유다, 공유.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의 이용행위, 지분권 주장. 이 공유 파트는 한 5년째 기출문제를 보면 7점 이하 문제가 없어요. 7점부터 한 85점, 90점.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사례 문제는 아니지만 용어들이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지문. 이거 상권 문제예요. 이거 맞히신 분은 80점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답은 다 틀렸고 2번만 맞았어요. 2번만. 용어잖아요, 용어. 그럼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가 공유인지 합유인지 총유인지는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가질 때 공유, 합유, 총유란 말을 쓰는 거.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함께 가질 때는 준자를 붙이라고 했어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소유권 함께 가질 때만 공유, 합유, 총유라 부르는 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요. 저당권 함께 하잖아요. 저당권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질 땐 준자를 붙이는 거예요. 준공유라 부르는데 맞는 지문이에요. 나머지 지문은 뭐 해설하지 않을게요. 뭐 지금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용어 중심으로 또 용어도 물었고. 자, 59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여러 시험장에 만났다 패스예요. 제가 사례문제 3문제는 패스하자 그랬죠. 이걸 1분에 어떻게 풉니까? 일단은 보기에 복잡해.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 선생님 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스토리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 푼다고 한 2, 3분 걸렸어. 그러면 제가 가장 사례 문제 중에 복잡한 문제 3문제 풀면 10분 가는 거 10분. 결과도 안 좋아. 3문 다 틀렸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최상 난이도 사례 문제 중에 3문제는 어렵다. 일단 패스하자. 물론 정답은 4번이에요. 뭐 정답 해설하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서 이런 문제 틀렸다고 뭐 떨어지는 거 아니다. 다만 시간만 잡아먹는다는 거, 요령도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61번 같은 문제 틀리면 안 돼. 제가 용의물과 제일 중요한 전세권이라고 했어요. 3문제 나온다. 근데 전세권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답 바로 눈에 보이잖아. 1번 딱 보이잖아요. 61번에 1번이 왜 틀렸나요? 지금 문제 건물 전세권이에요. 건물 전세는 법정에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법정에 들어가면요. 전 전세와 동일한 조건이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 본다 그래야죠. 기간 1년으로 한다. 그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정정신이고 주택임대 법정 들어가면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근데 건물 전세권, 토지건물 임대차 법정정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 본다는데 1번에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업에 강조했던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근데 63번 이것도 어렵죠. 이런 문제를 패스하라는 거예요. 쉽게 줄 때는 맞히지만 일부러 어렵게 주는 거예요. 시간 걸려 주는 거예요. 복잡하잖아, 보기에. 근데 결국은 63번 찬찬 시간 갖고 풀면요. 집에 와서 이제 에이 내가 한번 풀어보자. 천천히 풀면 풀려요. 63번 일괄경매 신청권이에요. 나대질 때 자당 잡았는데 건물 신축됐을 때 토지 소유자와 신축 건물 소유자 동일인일 때만 일괄경매하는 거지. 동일인이 아닐 때는 일괄경매할 수 없다. 근데 여기는 이번에 동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틀린 거죠. 그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죠, 물론. 자, 물론 63번은 정답이 2번에 일괄경매할 수 없다.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와 신축 건물 동일인일 때만 일괄경매 해야 되잖아. 스토리 읽어보면요. 근데 저야 한번 이렇게 쉽게 골라내지만 여러분들 한 지문 한 지문 생각하고 문제 파악하고 하려면 이게 3분 갖고도 모자르다고 이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이런 문제도 패스했어야 돼 이렇게요. 그래서 뭐 그런 다음에 70번 문제 이건 다시 나올 확률이 없어요. 매매에서 과실 수취권 문제. 과실 수취권은 인도시까지 매도내게 있다. 이거는 지금까지 올해 나온 것까지 해서 딱 2번째 나온 거야. 그러니까 15년에 한 번 나온 거, 10년에 나온 걸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꼭 2-3문제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중요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문제들이 오히려 중요한 거. 어떤 게 중요한 거? 해마다 꼭 나오는 분이 있어. 고정손님. 이 매매에서 담보 책임이 안 나왔어요, 지금요. 우리는 그거 이제 굉장히 의외적인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수치만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해마다 꼭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이런 건 틀려도 괜찮지만 74번, 75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토지임대차에 지상물 매청권, 건물임대차에 부속물 매청권. 제가 빅3라 그래갖고요. 임대차 그러면 비용산 청구권, 지상매 청구권, 부도매 청구권 반드시 봐야 되는데 차례대로 나왔잖아. 차례대로. 75번에 1번이 틀리신 분들은 이 접신물 돌려야 돼. 접신물. 왜요? 부주의했잖아. 몇 번 강조했잖아요. 용어 정확히 써야 된다. 건물에서는 부속물, 토지에서는 지상매 청구권을 불러야 된다. 그런데 75 1번 보세요.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뭐 때문에 틀렸어요? 토지 때문에 틀렸잖아요. 토지 임대차에서 무슨 부속물 매청권입니까? 지상물이지. 건물 임대차에서 부속물이죠.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지. 보세요. 지금 용어 때문에 마구 틀리는 문제가 지금 두 문제가 나와서 용어 때문에. 용어 때문에 틀린 거 억울하잖아요. 몰라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이 두 번째 여기 또 용어 때문에 틀린 거잖아. 다른 건 뭐 어쨌든 토지 내지 건물 임차인에 인정된다. 토지 임차인에게 무슨 부속 매청권입니까? 지상 매청권이지. 용어 때문에 틀렸잖아요. 용어도 참 중요한 거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가 77번 강의할 때 뭐라 했냐. 상가 매체는 무조건 권리금 이야기다. 무조건. 이 이야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갱신 거절 사유. 갱신 거절 사유 몇 가지가 있었죠? 상가임의 갱신 거절 사유. 모든 상가임차인은 보증금 액수 관계없이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년간 청구할 수 있는데 갱신 거절 8가지가 있었잖아. 8가지 사유가 있었잖아요. 임차인이 뭔가 잘못한 거야. 임차인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상가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거기에 뭐 3기 참여 연체, 중과 진로 파손한 때, 의무 현저 위반할 때, 건물의 전부 대부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법이 필요할 때, 거짓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그 8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갱신 거절사 8가지가 곧 권리금, 수수 기회를 박탈하는 박탈 사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박탈 사유에 해당되잖아. 그러면 여기 뭡니까? 정답이 2번이잖아요. 2번이 맞았잖아. 2번에 보면 임차인 77번 얘기예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맞잖아요. 그건 내가 강조했잖아. 여길 거 없이 이게 바로 권리금 수수 기회가 박탈되는 사유다. 그거 기억하신 분은 정확히 맞췄죠. 이렇게요. 그렇죠. 자, 이런데 우리가 집합 건물, 실수고 집합 건물에서도 어려우려면 끝도 없어요. 집합 건물 60개 법주문에 판례 많아요. 진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다. 재건축, 관리단, 관리인, 공용법원 세 번만 알자랬는데 다 지문이 거기서 나왔잖아. 지금 79번이요. 당연히 정답은 5번이 틀렸죠. 그래서 재건축할 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각 5별 사이에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5별 찬성이 있더라도 마지막으로 반대자들에게 무슨 최고해라? 서면 최고해라. 서면 최고 받고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해답이 없다면 재건축에 참여한 거로 본다? 참여하지 않는 거로 본다. 참여하지 않는 거로 본다 했는데 5번이 뭐로 되어 있어요?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 기한에 해답하지 않으면 재건축 참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본다. 딱 거기서 나왔잖아요. 관리단, 관리인, 공용부분, 재건축. 요건 모자랬잖아요. 그래서 선생을 믿었어야 돼요. 저를 항상. 그거 딱 거기잖아요.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제가 또 80번 물론 어려워요. 80번 문제. 명의탁 문제는 제가 75점 이하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명의탁 100선 문제 딱 한 문제 뽑아놨어요. 내가. 뭐요? 제 3자의 명의탁. 중간생의 명의신탁. 기억나시나요? 이거 한 문제 보자. 그동안 계약 명의탁이 많이 나왔지만 난 5번 시험에 이게 나올 거야 본다. 3자 명의탁 한 문제 딱 뽑아놨잖아요. 3자 명의탁 그 문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3자 명의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 직접 등기를 청구하고 직접 말소를 청구하고 직접 이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매도인을 대의해서 대의 말소시키고 매도인 앞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다시 매도인 상대 등기를 청구해야지 3자 명의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직접 부담을 청구하면 직접 등기 요구할 권리는 없다. 있다 그랬잖아. 2번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체 볼 때는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것이 나았다 생각하고 특히나
백선 문제에서 백선 문제를 두세 번 면밀히 꼼꼼하게 복습하신 분들은 누구나 60점 넘었죠. 최소한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 민법은 항상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인다. 해마다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또 최상급 난이도 4문제, 예측 밖의 문제 2문제는 찍어라. 누구나 찍는 거다. 그거는 그래도 괜찮다.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 실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걸 늘 반복해서 아주 77, 49, 88, 64 나와야 돼 줄줄. 구구단의 원리는 알아요. 아는데 한자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 내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별로 공부하시고 선생님 딱딱 찝어주는 부분 몇 번을 반복해서 속도를 내야 되고 실수 줄이자. 그것이 앞으로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간단하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